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엄마, 호텔 돌잔치 계약금 200만 원 다음 주까지 넣어야 하는데, 엄마는 혼자니까 괜찮잖아. 엄마가 해주실 거죠? 첫 손주 돌잔치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톤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0만 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숫자보다 더 제 가슴을 울린 건 그 말투였습니다. 엄마는 혼자니까 괜찮잖아. 제가 혼자 산다는 게 돈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까? 배우자 없이 산다는 게 언제든 지갑을 열어야 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알았어. 보내줄게. 저는 습관처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감사합니다. 한마디 없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신대요? 기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통장을 열어 이체를 했습니다. 200만 원. 제 통장 잔고에서 숫자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 몇 초 동안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문자로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자고 부탁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119 부르시면 되잖아요. 였습니다. 급한 거 아니면 혼자 가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들도 바쁘니까, 손주도 어리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돌잔치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내고 나니 그 기억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는 119를 부르라고 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전화를 하는 겁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아들한테 어떤 무게로 남아있는 걸까요? 엄마라는 무게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갑이라는 무게일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통장을 덮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쉽게 지갑을 열어왔던 건 아닐까? 아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건 제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작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 애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아빠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 품에 안겨 울던 아이가 이제 자기 아이를 품에 안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몸조리 잘하라고 며느리한테 전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라니,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가정에 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열어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산후조리 잘하라고. 몸 회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에요.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아들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지만 저는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손주는 작고 빨갛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출산 축하금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아들의 부탁에 저는 5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제 손주니까, 제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유모차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유모차가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40만 원짜리였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손주 생각을 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사줄게. 아기 침대도 그렇게 샀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기저귀 정기 배송도 제가 신청해 줬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나하나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거니까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나중에 봤습니다. 60세 이상 부모 중 상당수가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경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갑을 여는 게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사흘에 한 번이 되고 이틀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들이 자주 연락하니까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을 돌이켜보니 이상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같은 안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이거 사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같은 요청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는다는 게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찾는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지갑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전화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다가도 통화를 끊고 나면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거요. 저는 그랬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는 반가운데 통화를 끊고 나면 뭔가 허전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으니까요. 아들은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필요한 걸 말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변했으니까요. 물이 끓듯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말투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면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묻던 아들이 언제부턴가 엄마, 이거 필요한데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물음표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가 도와주세요. 로 바뀌고 나중에는 보내주세요. 가 되었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톤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에 정말 큰 도움 받았어요. 라고 길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 고맙습니다. 한 줄이거나 심지어 들어갔어요. 라는 확인 문자만 왔습니다. 전화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10분에서 15분씩 통화했습니다. 손주 이야기도 하고 며느리 안부도 물어보고 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분이면 끝났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손주 좀 맡아주세요. 저희 약속 있어서요. 알았어. 며칠이야? 사흘이요. 그럼 끊을게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전화할 때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부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엄마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말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말투 변화가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말투가 바뀌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민수야, 그렇게 말하면 엄마 기분 나빠.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제가 까다로운 엄마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바빠서 그런 거겠지. 아기는 없을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비슷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면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달했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손주 장난감 이게 꼭 필요하다는데요. 며느리 이름도 사라졌습니다. 은정이가 아니라 와이프가 였습니다. 저한테 며느리는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들의 배우자였습니다. 명절 때 찾아오는 빈도도 줄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에는 꼭 왔는데 이제는 한 번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은 와이프 친정 가기로 했어요. 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섭섭했지만 그래, 그렇게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 용돈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오지도 않고 용돈을 달라는 겁니까? 저는 그때도 보내줬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서워했던 겁니다. 거절하면 아들이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돈이라도 주면 아들이 저를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돈을 주면 줄수록 아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편한 현금 인출기로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자식 말투가 달라졌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분. 저도 그랬습니다. 몇 달 동안 속으로만 사귀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들은 제가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엄마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오른쪽 무릎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삐끗한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데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벽을 붙잡고 간신히 걸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무서웠고 택시를 타고 내리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무릎이 제대로 힘을 못 받으니까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주말이니까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엄마 무릎이 너무 아픈데 오늘 시간 돼? 병원 같이 좀 가자. 혼자는 힘들 것 같아. 엄마, 오늘이요? 오늘은 좀 그런데요. 전화기 너머로 손주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고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아들 목소리 뒤로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몇 시에 나가기로 했어요? 엄마, 오늘 애 데리고 놀이공원 가기로 했거든요. 벌써 예약도 하고 표도 끊었어요. 그럼 일요일은 어때? 일요일도 와이프 친정 가기로 했어요. 진짜 바빠서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말하기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냥 119 부르시면 되잖아요. 급한 거면 응급실 가시고요. 119를 부르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급하면 119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응급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옆에 있어 주길 바랐던 겁니다. 그래, 알았어. 괜찮아. 너희 잘 놀고 와.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병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도 아팠지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은 언제일까요? 아들한테 제가 다음 순이라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결국 혼자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도 한참 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식은땀이 났습니다. 난간을 꽉 붙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5개 계단을 내려가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30초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제가 절뚝거리는 걸 보시고 차에서 내려 부축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많이 불편하시네요. 병원 가시는 거예요? 네, 무릎이 좀 아파서요. 가족분은요? 혼자 가시게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있긴 한데 옆에 없다고 말하기가 창피했습니다. 혼자 괜찮아요. 기사님은 병원 앞에 차를 세우고 제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는 인사를 들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분이 아들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 번호를 적긴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놀이공원에 가 있을 텐데요.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를 찍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쉬셔야 하는데 혼자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분한테 도움 받으세요.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돼요. 가족한테 도움을 받으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고 숨을 고르고 또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2층에 사시는 이웃 아주머니가 장 보고 오시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는데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드님은요? 연락 안 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저녁 때쯤 아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무릎 괜찮으세요? 저희 지금 집에 왔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병원 다녀왔어.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노년 심리를 연구한 자료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정서적 외로움은 경제적 문제보다 자녀와의 거리감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필요할 때는 언제고 아들이 저한테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 돈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전화하면서 제가 필요할 때는 왜 119를 부르라고 할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도움이 필요한데 말하기가 두려운 순간.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한테 병원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담 줄까봐, 거절당할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편한 지갑이 되어버렸구나.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구나. 창밖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달은 없었습니다. 무릎 사건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모여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모였습니다. 친구 순자가 여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좋았겠네.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제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희야, 너도 같이 가자. 우리 다음 달에 경주 가기로 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가난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희 연금 받잖아. 그게 다 아들한테 가. 제 말에 친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명희, 아직도 다 해주니? 그 말투에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첫 손주인데. 첫 손주가 벌써 3살 됐잖아. 순자 말이 맞았습니다. 손주가 이제 3돌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도와줬을까요?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산하기 싫었습니다. 명희야,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딸 애 낳고 나서 이것저것 다 사주고 도와줬지.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이러면 안 되겠다고. 옆에 앉아있던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아들이 집 살 때 3천만 원 보태줬거든. 그때까지만 하자고 선을 그었어. 그 뒤로는 안 줘. 그럼 아들이 뭐라고 안 해? 제가 물었습니다. 영희가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했지.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자기들끼리 해결하니까 더 단단해졌어.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야, 지금이라도 멈춰. 명희 노후 자금 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해줄 순 없어. 명희 인생도 있잖아. 그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친구들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줄었을까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금이 거의 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 속도면 몇 년 안에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들의 사랑을 사려고 돈을 쓰는 걸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스스로를 하루에 100번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친구 순자는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도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하고 있었나요? 아들 눈치만 보고 아들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제가 아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정서적으로 아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야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들이 고맙다고 해야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제가 돈을 주고 아들의 관심을 사는 거래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68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제가 빈 지갑을 들고 아들을 찾아가는 꿈이었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줄 거 없으면 오지 마세요. 꿈속에서 들은 그 말에 깜짝 놀라 깼습니다. 식은땀이 나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혹시 그게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 아들은 저를 찾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도 자식이 저를 찾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저는 그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처럼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사흘 후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돌잔치 얘기였습니다. 이미 200만 원을 보낸 상태였는데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 돌잔치 준비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요. 하객들 선물이랑 케이터링 추가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만 더 보내주실 수 있어요? 100만 원. 또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200만 원을 보냈는데 또 100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제 입에서 자동으로 알았어가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멈췄습니다. 친구 순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통장 잔고도 떠올랐습니다. 반으로 줄어든 예금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엄마, 들으세요? 아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안 된다고 말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 돌잔치인데요. 알아. 그래서 이미 200만 원 보냈잖아. 그건 계약금이고요. 돌잔치 제대로 하려면 좀 더 필요해요. 민수야, 엄마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엄마는 혼자 쓰시잖아요. 저희는 애 키우느라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혼자라서 돈이 남아도는 줄 아는 겁니까? 제 노후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민수야, 엄마도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았어. 엄마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 돼. 갑자기 왜 그러세요?
평소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평소에는 안 그랬다는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랬습니다. 아들이 달라고 하면 다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제가 계속 그럴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엄마가 생각을 좀 해봤어. 200만 원으로 돌잔치 하면 안 되니? 엄마, 요즘 호텔 돌잔치가 그 정도로는 안 돼요. 다른 집은 다 크게 하는데 우리만 초라하게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체면 얘기였습니다. 그럼 호텔 말고 다른 데서 하면 어때? 엄마, 와이프가 호텔에서 하고 싶어 해요. 친정에서도 호텔에서 한대요. 며느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원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민수야,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어.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제대로 못 키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이제 스스로 해봐야 해. 엄마가 다 해주면 너희한테도 안 좋아. 갑자기 무슨 교육론을 펴세요? 친구분들한테 뭐 들으셨어요? 친구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이번엔 너희가 해라. 돌잔치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너희끼리 돈을 모으든지 해봐. 엄마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들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안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화를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을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후련함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말했습니다. 아들 눈치 보지 않고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한 걸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엄마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한 건 아닐까? 손주 돌잔치인데 제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으로 자식한테 안 되라고 말하고 나서 불안하고 후회되는 마음. 저도 그랬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 전화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래, 은정아. 어머님, 저희가 돌잔치 장소 바꿨어요. 호텔 말고 동네 레스토랑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 네, 알아보니까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음식도 괜찮고요. 하객도 가족들만 초대하기로 했어요. 잘 생각했네. 어머님 말씀 듣고 생각해봤어요. 저희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남보기 좋으려고 돈 쓸 필요 없잖아요. 며느리 목소리에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제가 거절했는데도 아들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 해주는 게 도움이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할 기회를 빼앗는 거였다는 걸 말입니다. 창밖을 보니 봄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나서 한동안 아들한테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같은 짧은 안부였습니다. 전화 통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한 걸까? 손주 돌잔치에 돈을 더 안 보낸 게 그렇게 섭섭했을까?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는? 저희도 잘 지내요. 엄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들이 사과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연락 못한 걸 미안해 한다고 말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바쁘니까. 엄마, 그리고 저 돌잔치 때 말이에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응? 저희가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서 조촐하게 했는데 오히려 더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시간 보내서 좋았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잘했네. 엄마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엄마, 저희가 그동안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랑 얘기했어요. 이제 저희끼리 알아서 하기로요. 아들이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린 겁니다. 6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차를 바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제차가 아니라 국산 중형차였습니다. 엄마, 저희 차 바꿨어요. 수입차 유지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냥 실용적인 차로 바꿨어요. 잘했다.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남복이 좋으려고 돈 쓸 필요 없다고. 맞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래, 은정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제가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어요. 그래, 좋지. 손주도 어머님 보고 싶어 해요. 요즘 할머니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 주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주가 현관에서 저를 반겼습니다.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님 노후도 생각 안 하고 계속 손만 벌렸죠? 아니야. 엄마가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필요한 일 있으면 그때 여쭐게요. 그것도 어머님 형편 되실 때만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저축하고 있어요. 매달 100만 원씩요. 나중에 엄마 생신 때 여행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잘한 거였구나. 거절한 게 옳았구나.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서는 모습을 보는 기쁨. 제가 거절했을 때는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자식이 더 단단해지더군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봉투였습니다.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그동안 저희가 받기만 했잖아요. 이제 저희도 효도해야죠. 매달은 못 드려도 분기마다 한 번씩 드릴게요. 저는 그 봉투를 받으면서 울었습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서였습니다. 고맙다. 엄마, 제가 고마워요. 엄마가 저희한테 독립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한 일을 돌이켜봤습니다.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돈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요청이 와도 하루 생각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지, 제가 꼭 해줘야 하는 건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경주에도 갔고, 부산에도 갔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바다를 봤습니다. 제주도는 아직 못 갔지만 내년 봄에 갈 계획입니다. 수영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물에 들어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수영장에 갑니다. 적금도 들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 전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연락하면 됩니다. 저도 아들이 필요할 때 연락합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국가족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나중에 봤습니다.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줄였을 때 초기에는 갈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독립성이 높아지고 가족관계 만족도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그대로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자식한테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 거절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 분, 자식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지갑을 계속 여시는 분, 저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돈을 보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서웠던 겁니다. 아들이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돈이라도 주면 아들이 저를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돈을 줄수록 아들은 저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현금 인출기로 봤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4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말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니? 돈 보내줄까? 그런 말들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들이 말하기 전에는 제가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입에서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했습니다. 둘째, 먼저 돈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동으로 용돈을 보냈습니다. 생일이 되면 축하금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멈췄습니다. 아들이 요청할 때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필요한 건지 하루 생각한 후에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서운해했습니다. 엄마가 변하셨어요.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니까 아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셋째, 요청이 와도 하루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부탁하면 바로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한테도요. 하지만 바꿨습니다. 엄마가 생각 좀 해보고 내일 연락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루 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가? 제가 꼭 해줘야 하는 건가?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많은 것들이 꼭 제가 해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넷째, 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제 삶을 사는 겁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수영을 배웠습니다. 적금을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제 일정이 생겼습니다. 제 계획이 생겼습니다. 제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한테 덜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 하루가 충분히 즐거웠으니까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덜 집착하니까 아들도 저한테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식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늘 도와주던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단단하게 서 있던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늘 지갑을 열어주는 부모보다 스스로를 지켜낸 부모가 더 존경받는다는 걸 말입니다.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저희한테 독립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잘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독립하게 하는 거였구나 깨달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물고기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준 돈은 다 써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친 독립은 평생 남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한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식보다 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용기. 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자식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의존하는 자식이 아니라 독립하는 자식으로 키우는 겁니다. 저는 이제 편합니다. 아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 전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 통장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차를 마십니다. 수영장에서 물장구 칩니다.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아들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식 인생에 묻혀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